2부 퀀텀 펀드의 이방인 과거 13. 반대와 고립의 시작. 김종영은 완벽한 모순 위 지도를 완성했다. 독일의 고금리, 영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그 둘을 억지로 묶어놓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는 쇠사슬. 영국 정부는 논리가 아닌 대영제국이라는 낡은 자존심과 권위로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GKI 위박 팀장이 실력이 아닌 학벌이라는 권위로 자신을 짓밟았던 것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었다. 그는 이길 수 있었다. 아니, 이겨야만 했다. GKI에서의 김종영은 힘이 없었지만 지금의 조지 소로스는 이 판을 깰 힘이 있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스탠리, 내 집무실로. 몇 분 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침 회의 때의 의심이 조금 옅어지고 대신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아침 회의에서 보스가 던진 논리 대 권위라는 질문은 펀드 내부의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보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종영은 의자에 깊게 기댄 채 드러켄밀러를 올려다보았다. 옥탑방 김종영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고 역설적이게도 GKI에서 모욕을 견뎌내며 단련된 차가운 무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 종영이, 소로스가 말했다. 독일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걸세. 그들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신성한 임무야. ERM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동의합니다. 영국은 버틸 힘이 없네. 경제가 침체에 빠졌어. 금리 인상은 자살행위지. 하지만 그들은 항복의 치욕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택하고 있네. 정확합니다. 조지. 드디어 평소의 보스로 돌아오셨군요. 드러켄밀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기다리던 조지 소로스의 통찰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파운드와 공매도 포지션을 얼마나 늘릴까요? 빅터가 제안했던 50억 달러 수준이면. 종영은 드러켄밀러의 말을 잘랐다. 아니, 네, 50억 달러가 아니야. 종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가장 잔혹한 선언을 했다. 펀드 전체 일세. 드러켄밀러의 숨이 멎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퀀텀 펀드가 가진 모든 유동성. 그리고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동원하겠네. 100억 달러. 아니, 그 이상이 될 거야. 드러켄밀러의 얼굴이 환한 기대감에서 순식간에 창백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가 예상한 것은 공격이었지. 자폭 돌격이 아니었다. 조지,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떨렸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 풀 수 있는 물량은 기껏해야 50억에서 70억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영국은행입니다. 그들은 국가라고요. 드러켄밀러는 책상으로 다가와 종영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들은 하룻밤에 300억, 400억 달러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100억 달러는 그들의 의지 앞에서는 1분 만에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켄밀러가 가졌던 일말의 확신과 반대의 경계선이었다. 그는 논리적으로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었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국가라는 무한한 권력을 상대로 펀드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러시안 룰렛이라고요. 영국 은행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거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드러켄밀러의 외침이 집무실을 울렸다. 종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GKI에서 자신을 찢어 발기던 박 팀장의 분노와는 달랐다. 이것은 진심 어린 공포였고 펀드를 지키려는 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종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아침 회의 신중파 사일러스는 권위에 눌려 반대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최측근 드러켄밀러마저 규모 위 공포에 질려 반대하고 있었다. GKI에서도 혼자였다. 여기서도 결국 혼자인가. GKI에서 김종영은 어차피 잃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드러켄밀러는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종영의 영혼은 이미 옥탑방에서 모든 것을 잃어봤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스탠리, 종영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확신하네. 그들은 자멸할 거야. 그들의 자존심이 그들을 무너뜨릴 걸세. 보스, 제발, 당신의 직관이 이번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펀드 전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명성이 이 펀드가 단 며칠 만에 제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종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기회야. 일생일대의 기회. 드러켄밀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종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미치광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제발, 이 사회에 이 안건을 올린다면 모두가 반대할 겁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종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논리. 하지만 그 논리를 실행에 옮기려 하자 펀드의 심장부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는 거대한 집무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모두가 그의 결정을 반대했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14. 김종영의 생존 본능. 고립. GKI에서 그가 매일같이 느끼던 감각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무력한 고립이었고 지금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립이었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종영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옥탑방에서 소주를 마시던 순간처럼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의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조지 소로스의 방식으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 그의 철학, 그의 직관은 지금 이 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종영의 방식으로 돌파해야 했다. 김종영의 방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GKI 사무실 구석에서 자신을 멸시하는 이들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그들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던 눈치였다. GKI에서 그는 배웠다. 사람들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박 팀장은 분노와 권위욕으로 움직였다. 동기 김 사원은 기회주의와 집단 동조 심리로 움직였다. 그렇다면 퀀텀 펀드의 타이탄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종영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조지 소로스는 이 펀드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 이들은 공포에 질려 제대로 된 실행을 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이들을 이해시켜야 했다. 그는 집무실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회의실이 아니었다. 트레이더들이 모여있는 펀드의 심장부인 트레이딩 플로어였다. 그가 나타나자 수백 대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트레이더들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보스가, 그것도 방금 드러켄 밀러와 대판 싸운 듯한 보스가 플로어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종영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의 목표는 플로어 한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아침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 몇몇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 있었다. 신중파, 사일러스와 공격파, 빅터였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방금 전 드러켄 밀러에게서 들은 보스의 폭주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종영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GKI에서 하던 그대로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살짝 비켜난 정숙이 앞으로 갔다. 물을 따르는 척,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그는 오직 귀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정말이야. 펀드 전체를 건다고. 사일러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잠겨 있었다. 미친 진이야. 드러켄 밀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군. 보스가 요즘 이상해. 아까 회의에서도 딴 사람 같았어. 이러다 우리 퇴직금까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퇴직금. 종영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다. 사일러스의 동기는 공포였다. 그는 권위, 영국은행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리더, 이상한 소로스로 인한 개인적 손실, 퇴직금을 두려워했다. 그때 빅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다. 하지만 논리는 맞잖아. 파운드화는 명백한 고평가라고. 지금 이탈리아 리라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보여. 논리가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죽는 거야. 상대는 국가라고. 젠장. 빅터가 종이컵을 구겨 쥐었다. 이번 기회만 제대로 잡으면 우리 보너스가 얼마인지 상상이 나가. 작년에 2배, 아니 3배는 될 거야.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보너스. 종영은 빅터의 동기 또한 찾아냈다. 그것은 탐욕이었다. 그는 논리적으로는 종영의 편이었다. 하지만 펀드 전체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탐욕의 그릇을 넘어선 것이었다. 종영은 모든 것을 파악했다. GKI에서 그가 배운 눈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명분 뒤에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보는 기술이었다. 사일러스는 안정을 원했다. 빅터는 막대한 이익을 원했다. 드러켄 밀러는 논리와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 아니었다. 각자의 이해관계로 얽힌 개인들의 집합이었다. 종영은 물컵을 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GKI에서 찍혔던 기획서를 다시 조합하듯 이들을 설득할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모두를 한꺼번에 설득할 수는 없다. GKI에서 자신을 따돌렸던 그들처럼 이들 역시 분열시켜야 했다. 그는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조지 소로스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금융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밑바닥의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김종영이었다. 그는 먼저 탐욕에 물든 빅터부터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2부, 퀀텀 펀드의 이방인, 과거. 15. 금융상식택 3. 공매도, 쇼트셀링, 없는 것을 파는 전략. 어떻게 막대한 돈을 버는가.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퀀텀 펀드의 현재 포지션이 요약된 내부 보고서를 펼쳤다. 그의 머릿속은 왜, ERM 위 모순, 와, 누구, 고립된 임원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어떻게 공격 방식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야 했다. 물론 그는 공매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 GKI 위 말단 직원이라도 쇼친다는 은어 정도는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교과서 속의 단어 혹은 다른 팀 메이스들의 입에서나 나오는 말이었다. 지금 그가 하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한 국가의 통화를 상대로 실행하는 공매도였다. 그는 펜을 들고 옥탑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듯 가장 단순한 원리부터 다시 복귀했다. 자신을 조지 소로스가 아니라 GKI 위 신입 사원 김종영으로 되돌려 놓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쇼트셀링란 무엇인가? 그는 간단한 비유를 떠올렸다. 시작은 빚이다. 별표 빌린다. 바로 나는 지금 당장 파운드화가 없다. 그러니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100억 파운드를 빌린다. 이때의 1파운드는 3마르크의 가치를 지닌다고 가정하자. 별표 판다. 셀. 빌린 100억 파운드를 시장에 즉시 내다 판다. 당연히 다른 통화, 즉 지금 가장 강하고 안정적인 독일 마르크화로 바꾼다. 100억 파운드 300억 마르크 획득. 이제 내 수중에는 파운드화는 없고 300억 마르크의 현금과 100억 파운드를 갚아야 할 빚만 남는다. 별표 기다린다. 웨이트. 이것이 모든 베팅의 핵심이다. 나는 영국 정부가 선택 A, 경제 자살을 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선택 B,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 확신한다. 즉, ERM을 탈퇴하고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기를 기다린다. 별표 다시 산다. 바이 100. 마침내 영국이 100기를 들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다. 어제까지 1파운드에 3마르크였던 환율이 1파운드에 1.5 마르크로 반토막 났다. 나는 이제 내 수중에 있는 300억 마르크 중 절반인 150억 마르크만 사용해서 시장에서 100억 파운드를 다시 사들인다. 150억 마르크 100억 파운드 획득. 별표 갚고 이익을 챙긴다. 리턴 앰퍼샌드 프라핏. 나는 4번에서 사들인 100억 파운드를 1번에서 빌렸던 은행에 그대로 갚는다. 100억 파운드 위빚 청산. 그럼 내게 무엇이 남는가? 2번에서 얻은 300억 마르크 중 150억 마르크만 썼으니 나머지 150억 마르크 가고스란히 나의 이익이 된다. 없는 것을 판다. 종영은 중얼거렸다. 정확히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 확신하는 것을 남에게 빌려서 판다였다. GKI에서 박 팀장이 찢어버린 종영의 기획서. 만약 그 기획서가 GKI 주가 하락 베팅 보고서였고 종영이 GKI 주식을 공매도했다면
그리고 박 팀장의 오만함으로 인해 회사가 정말 위기에 빠져 주가가 폭락했다면 종영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종영은 손바닥에 땀을 닦았다. 이건 상대방의 오만함과 비논리, 그리고 고정관념이 클수록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잔혹한 게임이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무엇인가? 만약 영국 정부가 항복하지 않고 전 세계의 외환을 끌어모아 기적적으로 파운드화 가치를 방어해낸다면, 혹은 독일이 기적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마르크화 가치가 떨어지고 파운드화가 방어된다면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300억 마르크를 주고 100억 파운드를 빌렸는데 갚을 때가 되니 100억 파운드의 가치가 350억 마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50억 마르크의 손해를 보고 파산한다. 드러켄 밀러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종영은 확신했다. 독일은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 영국은 절대 버티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영국 정부가 논리, 항복가 아닌 자존심, 버티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1992년의 현실 증거가 필요했다. 16. 영국 정부의 오만. 자료실에서 발견한 영국 총리와 재무장관의 인터뷰. 투기꾼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김종영은 퀀텀 펀드 내부에 위치한 자료 분석실 데이터룸로 향했다. GKI 위탕비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김종영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전 세계 모든 주요 언론사의 뉴스피드와 인터뷰 영상이 24시간 녹화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고 있었다. 그는 애널리스트에게 최근 2주간 영국 총리와 재무장관의 모든 공식 발언 자료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1992년에 상징인 두꺼운 비디오 테이프 몇 개와 관련 기사 스크랩 파일이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집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자료실 한편에 마련된 영상 모니터 앞에 앉았다. 첫 번째 테이프를 재생했다. 영국 BBC 방송의 저녁 뉴스였다. 앵커의 심각한 소개에 이어 노먼 라몬트 영국 재무장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장관님, 시장은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거대 투기 자본이 파운드화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ERM을 탈퇴하거나 파운드화 평가 절하를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화면 속 노먼 라몬트 장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기자를 향한 노골적인 불쾌감과 내까짓게 감히라는 듯한 오만함이 스쳤다. 나는 그따위 소문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감정적인 분노가 실려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나는 투기꾼들, 스페큘라터스에게 협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영은 숨을 참았다. 라몬트 장관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파운드화의 ERM 내 지위는 신성불가침입니다. 영국 은행은 파운드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별표 필요한 모든 조치, whatever steps are necessary, 별표를 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투기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영은 테이프를 정지시켰다. 투기꾼들, 협박, 신성불가침, 굴복하지 않는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경제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정치적 구호였다. 그는 다음 테이프를 넣었다. 존 메이저 총리의 기자회견이었다. 파운드화를 평가 절하하는 것은 유럽에서의 우리의 미래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영국을 상대로 베팅하는 투기꾼들은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윌비번드. 종영은 자신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GKI에서 박 팀장이 자신을 짓밟던 그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내 주제를 알아. 투기꾼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러니 지방대 소리를 듣는 거다. 영국을 상대로 베팅하면 불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종영이 소로스가 들이밀고 있는 ERM 위 구조적 모순이라는 논리적 기획서를 읽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오직 감히 우리에게 도전해 라는 권위에 대한 모욕감과 대영제국의 자존심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이성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분노의 찬박 팀장이었다. 불타게 될 거라고. 종영은 화면 속 존 메이저 총리의 오만한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불타는 건 당신들이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음을 그들의 지도자가 직접 선포하고 있었다. 그의 확신은 절대적인 신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이제 이 고립된 펀드 임원들을 자신의 신념에 동참시킬 차례였다. 그는 첫 번째 타깃인 빅터를 떠올렸다. 탐욕으로 가득 찬 가장 약한 골이었다. 2부 퀀텀 펀드의 이방인 과거 17. 트라우마의 교차. 김종영은 자료실 모니터 앞에 앉아 방금 본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았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몇 초 전으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가득 영국의 재무장관 노먼 라몬트가 오만한 표정으로 기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나는 투기꾼들에게 협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영은 이 장면을 10번도 넘게 돌려보았다. 투기꾼들, 스페큘라터스, 라몬트 장관이 그 단어를 발음할 때 그의 입술은 격렬감으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마치 입안에 들어온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재무장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교도의 도전을 받은 대주교였고 감히 성벽에 오르려는 오랑캐를 내려다보는 성주였다. 영국 은행은 파운드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영은 숨을 멈췄다. 순간 화면 속 노먼 라몬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고급스러운 영국식 정장이 GKI 위 값싼 기성복 정장으로 변했다.
런던의 기자회견장이 여의도의 삭막한 형광등 불빛 아래 사무실로 변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노먼 라몬트가 아닌 박 팀장이 서 있었다. 박 팀장은 종영이 밤새워 만든 기획서를 집어들었다. 기획서, 네가 지금 나한테 이걸 보라고 가져온 거야. 그의 눈빛, 지금 화면 속 라몬트 장관의 눈빛과 정확히 똑같았다. 감히 내까지 깨라는 경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찮은 것에 대한 모욕감. 네가 할 일은 이런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내 주제를 알아. 촤악! 찢겨나가는 기획서의 소리가 종영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종영은 눈을 감았다. GKI 사무실의 탁한 공기, 사구려 원두커피 냄새, 그리고 박 팀장이 내뿜던 분노의 열기. 그 모든 감각이 지금 1992년의 자료실에서 되살아났다. 그때는 그저 억울하고 분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절망했다. 하지만 지금 조지 소로스 위 집무실에서 그는 그날의 기억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왜 기획서를 찢었는가? 기획서에 논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지방대 출신 김종영이라는 현실이 스카이캐슬 GKI라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했다. 그에게는 회사의 이익이나 펀드의 리스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논리, 기획서를 찢어버리는 비논리적인 폭력을 택했다. 설령 그 기획서가 회사의 이익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이익을 기꺼이 뭉개버렸을 것이다. 종영은 눈을 떴다. 화면 속에는 다시 영국 총리 존 메이저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국을 상대로 베팅하는 투기꾼들은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종영은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똑같아.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자료실에 울렸다. 정확히 똑같잖아. 영국 정부에게 지금 이 사태는 경제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ERM 위모순이라는 명백한 논리를 들이미는 투기꾼들은 그들의 권위, 대영제국의 자존심에 도전하는 지방대 출신일 뿐이었다. 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경제를 불태우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박 팀장이 기획서를 찢어버렸듯이 필요한 모든 조치, 종영은 라몬트 장관의 말을 되뇌었다.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란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자살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지. GKI에서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 자신을 짓밟고 모욕했던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는 이 싸움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다. 이건 숫자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논리와 오만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오만은 언제나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옥탑방에서의 피눈물로 배웠다. 그는 테이프를 정지시켰다. 화면 속 정치인들의 오만한 얼굴이 멈춰섰다. 더 이상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찢겨나갈 기획서에 불과했다. 불타는 건 당신들이야. 종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사람을 떠올렸다. 18. 첫 번째 설득.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스탠리,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아침의 불안감이나 조금 전이 고립감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몇 분 후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보스가 펀드 전체라는 미친 도박을 고집할까 봐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는 펀드 전체를 거는 안건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드러켄밀러가 선수를 쳤다. 종영은 그를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논쟁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GKI 위박 팀장처럼 권위로 짓누를 생각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본 사실을 공유할 생각이었다. 스탠, 종영은 자료실에서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자네, 저들의 인터뷰를 다시 보게. 이미 수십 번은 봤습니다, 보스. 그들은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풍이 아닐세. 종영이 드러켄밀러의 말을 잘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건 허풍이 아니야. 진심일세. 종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드러켄밀러에게 다가갔다. 자네와 내가, 그리고 사일러스와 빅터가 실수한 게 있네. 우린 지금 저들을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가정하고 있어. 그래서 자네는 저들의 무제한 발권력이라는 합리적 무기를 두려워하는 거지. 그것이 중앙은행의 본질 아닙니까? 틀렸어. 종영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했다. 저들은 지금 경제를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드러켄밀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보스를 바라보았다. 종영은 자신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들은 경제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킬 겁니다. 이 한마디에 드러켄밀러의 숨이 멎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지만 모든 모순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열쇠였다. 종영은 말을 이었다. 저들은 지금 시장의 논리와 싸우는 게 아니야. 감히 신성한 대영제국의 파운드화에 도전하는 하찮은 투기꾼이라는 모욕과 싸우고 있는 걸세. 자네도 들었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불타게 될 것이다. 이건 경제 용어가 아니야. 전쟁 용어지. 종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GKI에서 박 팀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저들은 경기 침체라는 당장의 현실보다 투기꾼에게 항복했다는 미래의 치욕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어. 그는 다시 드러켄밀러를 돌아보았다. 스탠리, 저 얼굴, 내가 아주 잘 아는 얼굴이거든. 그 말에는 김종영의 트라우마가 서려 있었지만 드러켄밀러가 듣기에는 시장의 관기를 꿰뚫어본 현정이 말처럼 들렸다. 저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저건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의 비이성적인 분노일세. 그들은 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경제를 불태우는 가장 비논리적인 조치. 즉, 무제한적인 금리 인상을 감행할 걸세.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드러켄 밀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금까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합리성을 전제로 싸움을 설계했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가 김종영이 제시한 것은 그 시스템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인간의 비합리성이었다. 그리고 그 비합리성이야말로 그들이 자멸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논리이었다. 자네는 합리적인 상대를 가정하고 이 싸움을 두려워했지만 종영이 드러켄 밀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난 지금 상대가 지극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확신하는 걸세. 드러켄 밀러는 조지 소로스를 올려다보았다. 아침에 보았던 길 잃은 듯 불안하고 피곤해 보이던 보스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상대의 영웅까지 꿰뚫어 보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차갑고 무자비한 승부사의 얼굴이 서 있었다. 드러켄 밀러는 아직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 펀드 전체를 건다는 리스크는 여전히 거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반대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기둥, 즉 국가, 영국은행은 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대전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다. 만약 드러켄 밀러가 마른 입술을 열었다. 만약 당신 말이 정말 맞다면, 그들이 정말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택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불탈 걸세. 종영이 그의 말을 받았다. 우린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서서 그 죄를 거두면 되는 거고. 드러켄 밀러는 침묵했다. 완전한 설득은 아니었다. 하지만 종영은 이겼다. 그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의 마음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위심의 씨앗을 심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 설득은 그렇게 끝이 났다.